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4월 24일 목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승병 박사 모시고 테크노믹스 시간 진행할 텐데요. 네, 미중 관세 전쟁 이후에 지금 우리 이 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지금 이 관세 전쟁 자체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가 지금 뭐 계속 한 걸음씩 계속 밀리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네. 네, 뭐 분위기가 별로 안 좋죠. 네. 이번에도 보면은 지난 한 주간에도 그냥 엄청나게 출렁출렁 됐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트럼프가 이 스탠스가 굉장히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관세를 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소개했듯이 뭐 145% 아니면 그 이상으로 때리겠다 막 엄포를 놓더니 그 다음에 뭐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그 화를 갖다가 파월한테 돌려갖고 네. 이 파월 의장을 경질시키겠다라고 해갖고 사실 뭐 이번 주 초에 또 한 번 금융시장에 발작이 있었죠. 네. 그래서 뭐 엄청나게 지금 이런 왔다 갔다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거 물가 불안이 언제 어떻게 지금 끌어오를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지지층들이 계속 동요하는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세게 나가던 트럼프 자체도 약간 좀 불안한 심리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우리가 뭐 극단적인 상황까지 원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다 보니 지금 이미 주변 국가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확실히 약점이 뭔가 보이는구나.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강경 자세로 계속 맞서고 있고, 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은 일단은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가자. 좀 더 기다리다 보면은 미국 내에서 좀 온건론이 다시 붙을 것 같다.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서 지금 트럼프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보면은 정말 재밌는 게 주가를 보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고 했던 거를 생각해 보니까 못할 것 같아.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주가가 엄청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하고 시장하고 완전히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트럼프가 지금 뭔가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꾸 이런 애매한 시그널을 주니까 지금 이게 점점 더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특히 굉장히 금기시되고 있는 문제. 아까 파월 의장 네, 경질 FRB 의장. 네, 이 문제를 지금 건드리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되니까 사실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빠지는 것까지는 견딜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채권 시장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연준의 이 독립성을 흔든다는 거는 이 그만큼 미 국채의 가치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식시장뿐 아니라 이제 채권값까지 지금 빠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 미국 이 어마어마한 부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값이 이 폭락하는 상황이 되면은 아주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강경파들도 이거는 좀 참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 월요일에 또 한번 그렇게 파월 경질 문제도 확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러트닉 상무장관이랑 베센트 재무장관이 둘 다 뜯어 말렸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러트닉 상무장관은 계속 우리 관세 전쟁 계속 해야 된다는 강경파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채권 시장 이렇게 불안하는 거는 좀 이거는 좀 상황 관리가 어렵다라고 해서 뜯어 말려서 그 다음 날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에 트럼프가 얘기를 했죠. 그렇다고 해서 뭐 파월 경질할 생각은 없다. 네, 그렇게 네. 또 얘기하니까 또 시장이 확 분위기가 확 올랐죠. 좋아져 갖고 원래 S&P 500이 지금 월요일에 5,100까지 이제 떨어졌다가 지금 또 다시 반등해서 5,400까지 또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엄청 식으로 올랐어요. 네. 지금 뭐 계속 5,000과 5,5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이 종합 지수가 10%씩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는 걸 보면 참 이거 답답한 상황입니다. 미국 주식이 잡주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는데, 아까 그 국채 이야기 하셨는데 요거는 조금 경제학적인 거라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엄청 많은 국가 부채를 지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 부채 네. 발행해 가지고 돈을 많이 끌어다 썼는데 이제 국채 발행하려면 이제 이자를 줘야 되니까 이자가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재정에 압박이 오는 거죠. 아까 그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이자 부담도 커지고 그다음 이제 또 어느 정도 당분간은 이 빚을 줄이기가 어려우니까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계속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은 자금 조달이 안 되죠. 국채를 살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흥행이 안 되고 그러면 더더욱 이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채권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맞습니다. 뭐 또 막 이렇게 파워를
파월 의장을 흔들면 FRB가 흔들리니까 이거 금리 정책 왔다 갔다 하면 또 신뢰가 떨어지고. 그렇죠. 이런 거기다가 문제인 이제 거죠. 추가적으로 달러도 계속 약세지 않습니까? 네. 요즘 달러 지수도 하락되니까 그러면은 뭐 금리 문제도 있고 거기 플러스해서 환율 환차손까지 봐야 되니까 더더욱이 투자를 못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다치게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이 채권 시장은 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진짜 미국 재정이 파탄이 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월요일날 파월 경질 때 그래서 이 보통은 이 뭐 채권이랑 이 주식이라는 게 주식 시장이 좀 상황이 불안해져 갖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럼 채권 쪽으로 몰려가서 안전자산 채권 쪽으로 몰려가서 이게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네. 있는데 지금은 다 동반 폭락을 해버리는 상황이 오니까 이거는 좀 심각한 시그널이죠. 그리고 또 중국하고도 엄청 세게 다른 나라들은 다 석 달 관세 유예해 줄 테니까 중국만은 뭐 100% 넘게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가 지금 또 그것도 물러서면서 동시에 주식 시장 또 회복되고 이러고 있는 거지. 맞습니다. 그 시그널도 줬죠. 그래서 트럼프랑 계속 화요일 날 나왔던 질문들이 지금 이 중국과의 이런 고율 관세 전쟁을 계속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또 트럼프가 전향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중 관세율 인하는 이건 뭐 내가 고수할 생각은 없고 이건 전적으로 중국한테 달려 있다. 네가 좀 자존심 굽히고 물러서 주면은 우리가 충분히 빼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협상에 또 여지를 크게 보여주니까 또 시장에서 이거 확실히 오래갈 패는 아니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여진 거죠. 또 최승병 박사님이 이게 아주 희귀하게도 이 테크놀로지 전문가시면서 동시에 전쟁사에 네네. 대한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약간 전쟁 관점에서 해설해 주실 수 있나 여쭤보고 싶어요. 하여튼 미국이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제대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중국하고. 이게 병법에서 소위 얘기하는 군사학에서 굉장히 금기시되는 그런 거죠. 이게 뭐 국지전이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어떤 국가 대 국가의 이런 큰 전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항상 우리가 병법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 상대를 할 때는 적과 나를 분명히 해서 싸워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관세 전쟁 같은 경우는 너무 전선이 지금 넓은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초반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마치 지금 우리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경제적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아예 선언을 해버리면서 우리가 모든 나라를 상대로 이 이익 균형을 갖다가 쫙 밀어버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상 전략적 목표가 굉장히 불분명한 거예요. 지금 뭐 뒤늦게 와서 우리의 주적은 중국이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미 다른 나라들은 큰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그렇죠. 실존적인 위협을 느낀 상황에서 그게 명확하지도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원래 전쟁을 빠르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군을 갖다가 최대한 늘린 상황에서 확실한 적을 상대로 최대한의 타격을 단기적으로 입혀갖고 상대가 이거 오래 버텨봤자 소용이 없겠다. 빨리 지금 어떤 뭐 항복을 하든 아니면 적정한 선에서 강화를 맺건 이런 판단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전선을 넓히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도 지금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사실 국내 경제가 굉장히 많은 침체 국면이고 해서 이렇게 정상적이라면 오래 못 버틸 상황인데 지금 중국이 그래도 버텨보면은 이 치킨 게임에서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는 걸 이런 지금 희망을 주는 거죠. 사실 일부분에서는 초반에 큰 패착을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일본 그리고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묶어서 중국을 진짜 상대하고 싶었다면은 한미일 대만 이 동맹 구도를 갖다가 좀 확실하게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전선을 해갖고 이 중국에게 큰 피해를 주기 위해서 대신 우리 말을 잘 듣는 한국, 일본, 대만에게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 딴 데들은 괴롭혀도 너네는 우리의 우방이니까 뭐 교역 조건에서도 계속 우리가 끌고 나가게 해주고 그동안 또 대만이랑 한국이 반도체 공장 열심히 세워주고 우리를 위해 성의를 보여준 게 있으니까 뭐 당장 좀 적자가 심하다 하더라도 너네는 우리가 끌고 안고 가겠다라는 신호를 줬으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랬으면은 훨씬 더 협조적으로 뭐 우리도 그만큼 성의를 더 보여야 되는 압박도 받을 테고 그러면은 국내 여론들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갔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리고 또 더더욱 중요한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몇 개 출구를 열어주면은 미국 기업들도 확실한 신호지 않습니까? 이건 중국에서 발을 빼갖고 그러면은 한국과 일본, 대만으로 공장을 더 옮기든지 그건 대체 공급선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기업들에게도 그 다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시그널이 보이는데 지금처럼 전방위적으로 막아버리면은 도대체 지금 그럼 공장을 어디로 옮겨야지? 주문을 어디에 하는 거지? 그렇죠. 지금 다들 이 마비 상태에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투자 의사결정도 할 수가 없죠. 지금 그냥 아무 의사결정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불안이 더더욱 극심해지고 투자의 맥이 완전히 끊기면서 지금 이 미국에서 계속 불안해하는 것이 이 누구 하나 공격하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분명히 이거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쓸 수 있는 수단이 좁아지는 거죠.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병법 말씀하시니까 저 생각났는데 옛날에 주유소 습격 사건 저는 그렇게 예. 아주 세련된 비유가 아니라 주유소 습격 사건이 영화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막 어떤 사람이 조폭 떼거지로 몰려오는 사람들하고 막 혼자 싸우는데 여럿을 1대 다로 싸우는데 항상 그래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한 놈만 배묻는다. 맞습니다. 한 명을 막 공격하면은 나머지가 무서워서 못 덤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트럼프는 반대로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전부를 상대로 싸우겠다고. 맞습니다. 이게 중국을 상대로 할 때는 특히 저는 설령 나중에 다른 나라에게 청구서를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 놈만 패서 그거 봐 중국도 우리 못 이겨 라는 그걸 확실히 보여준 다음에 그럼 너네들도 성의를 보여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엄포를 놨으면은 다들 겁먹고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또 협상에 나섰을 것 같은데 지금 초반부터 이렇게 벌려놓으니까 지금 유럽이고 우리고 지금 사실 우리도 지금 나오시는 이런 패널들 다 보면은 지금 협상하지 말고 네. 좀 기다리자 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좋아하지 네, 않습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일본도 지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일본이 먼저 이시바 총리가 맞아요.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이 정도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협상 카드를 디밀었는데 거기다 대고 트럼프가 또 면박을 줬지 않습니까?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시바 총리의 입지가 되게 곤란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여론도 지금 좀 더 지켜보자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진짜 전략적이었다고 하면은 아니면 아예 확실하게 협상을 할 거였으면은 먼저 온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든가. 그러니까 먼저 들고 왔으니 성의를 봐서 너네는 후하게. 그 다음 점점점 차등을 두는 거죠. 그 다음 오면은 너네는 늦게 왔으니까 조금 더 많이 내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도 막 빨리 협상하겠다고 달려들 텐데 지금 먼저 가도 지금 전혀 얻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지금 그냥 눈치 보기 게임으로 가는 겁니다. 시간만 가고 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계속 뭐 중국한테 아주 심하게 하지는 않겠다 뭐그 FRB 의장도 바로 해임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관세 전쟁도 조금 뒤로 물리겠다 이렇게 기조가 정해졌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물리겠다고는 보이지 그건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지금 그렇게 보이면은 완전히 이제는 이 진짜 치킨 게임에서 패배하는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계속 그 얘기를 한 다음에도 베센트 장관이나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거 끝나는 거 아니다. 우리 잠깐 뭐 너무 다들 불안해하니까 완급 조절을 하겠다는 거지 이 판을 완전히 깨는 게 아니다라는 건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물러서면은 이게 진짜 아무도 미국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세게 나갈 거예요. 근데 네. 시장 상황을 봐서 계속 완급 조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식시장, 채권시장은 계속 요동치는 거 아니에요? 당분간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쉽게 이미 대세가 어느 한 방향으로 확 흘러갔다고 안심할 상황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최소한 거의 1년 갈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금 뭐 그럼 장기 투자할 때는 아니네요. 뭐 지금 뭐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네. 네, 참 뭐하나 찍어서 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고 정말 이 단타쟁이들한테 너무 좋은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네, 단타에 집중하자 이렇게. 이 단타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진짜 기사도 요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야수의 심장과 동물적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활개치는 시장이 돼버렸다. 지금 변동성이 이렇게 되게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그런 사람들이 레버리지 지금 엄청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루 쫙 올라가면 그때 쫙 팔아버리고 아니면 그 풋에 베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빠지면은 그 다음에 확 레버리지 일으켜서 들어가는 이게 지금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말이 쉬운 것 같지만 진짜 해보면 못할 짓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단타 좀 쳐보려다가
아, 이거 진짜 못하겠던데 아. 타이밍 잡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한번 크게 당하는 일들도 있고 해서 진짜 웬만한 사람은 힘든데 아, 진짜 이런 시장이 결코 좋은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정적으로 쭉 우상향하는 시장을 모두가 바라고 그런 게 성숙한 시장이라고 하는데 아, 진짜 미국 시장이 이 꼴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또 야수의 심장으로 자꾸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은 야수 되죠. 인성이 피폐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일론 머스크가 또 트럼프 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테슬라 실적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될지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테슬라 이번 1분기 실적 나왔죠. 네. 뭐 이번 예상은 다들 하셨을 겁니다. 예, 사실 뭐 경영에서 항상 얘기하지만은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밖으로 놔둬 다니는데 기업 실적이 좋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역시나 그래서 참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놀랍지 않은 어닝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네, 놀랍지 않은 놀랍지는 않은 쇼크. 어닝 쇼크. 쇼크 있을 줄 알았다. 뭐 이런 네,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실적 발표된 게 총 매출이 지금 193억 달러 정도 나왔는데 이게 시장 컨센서스 이미 나쁜 컨센서스보다도 10% 이상 낮은 그런 겁니다. 더 낮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전년 동기 대비 9% 마이너스고요. 야, 매출 감소구나. 매출 10% 감소, 10% 가까이 거의 감소했다는 감소되고. 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네. 제조업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 컨센서스가 전년이랑 거의 뭐 그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도 확 낮아진 거고 순이익은 5억 달러를 하회해 갖고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0%가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EPS도 뭐 30%나 이렇게 내려간 거고요. 역시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딱 자동차가 안 팔리는 게 본업이 안 되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네. 이번에 뭐 트럼프 행정부에 참여하면서 워낙 곳곳에서 지금 밉상으로 찍혔기 때문에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지금 불매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확실히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었고요. 이게 그래서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14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ESS나 그런 것처럼 장기 계약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그리고 또 어차피 B2B 사업은 그래도 뭐 현상을 조금 성장하거나 현상을 유지했는데 이런 식으로 B2C 부문에서 큰 이제 감소가 있었다는 것이 실적의 결정타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2분기 이후에 신차가 나올 거라서 네. 그래서 미리 사람들이 사질 않아서 그런 거다 이런 설명도 하긴 하던데 그거 감안해도 많이 떨어진 거죠? 그거보다도 그걸 감안한 컨센서스가 이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보다도 10%가 더 적었으니까 확실히 이 미운 털이 많이 박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10% 감소했는데 순이익이 70% 감소했다는 건 또 비용 부담도 상당히 된다 이런 뜻도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또 정치에서 슬슬 발을 빼는 것 같은 뉴스가 종종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런 실적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이번 컨퍼런스 콜 하면 들어가기 전에 참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인데 앞으로도 계속 트럼프 행정부를 위해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마 주가가 못해도 20%는 빠지지 네. 않았을까 네. 싶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콜 할 때는 그다음 이제 앞으로 신차 나오면 좀 더 좋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경영에 좀 더 전념을 하겠습니다. 이미 뭐 닷지는 한 뭐 웬만큼은 제가 해놓은 것 같으니까 5월부터는 좀 발을 빼도 괜찮을 것 같다. 네네네. 5월부터는 이제 기업 경영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겠다라는 메시지를 갖다가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주 그냥 갑자기 그동안 빠지던 것이 급반전을 했죠. 그래서 원래는 진짜 이게 마이너스 20%가 돼도 이상하지 않을 실적인데 네. 오히려 반대로 주가가 5.37% 급등을 했더라고요. 당일 오른 거죠. 네, 그래서 그날 뭐 장 끝나고 발표했으니까 그 다음 날, 그날, 네, 그래서 네네네. 250달러 선을 회복하는 참 이게 우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덧지 참여하는 것도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을 많이 끼쳐서 AI 관련된 규제가 조금 완화되면은 자율주행차가 훨씬 더 잘 나갈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동안 어떻게 보면 테슬라 주가 빌드업이 작년에 좀 있었던 걸로 이제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좀 사라진 거네요 이제 거꾸로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발 빼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는 거는.
그렇죠. 뭐 이번 출범할 때부터 해서 쫙 거의 뭐 $500 다시 보나 싶더니 그 뒤로 이제 점점점 미운털 박히면서 지금 $200대 초반으로 곤두박질 쳤다가 지금 겨우 $250 된 상황이니까 원점으로 다 돌아온 거죠. 지금 상황에서 이 호재와 악재가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규제나 그런 측면에서는 또 미국의 산업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에 테슬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전년만 하면은 다시 그래도 테슬라가 어느 정도 반전할 가능성은 충분하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테슬라가 이번에 인공지능 그룹 같은 걸 통해서 네네. 이 관련 역량을 축적하면서 그동안 이 자동차는 하나의 버티컬 산업에서 굉장히 이제 빈틈을 많이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탄탄하게 다져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만 보면은 앞으로 요 부분만 잘 정리한다면은 그래도 주가가 더 빠지진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네네. 그런데 뭐 이게 참 또 그렇게만 안심하기에는 좀 불안한 여건들이 또 거시경제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네. 국제 경쟁 차원에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테슬라 뭐 꼭 테슬라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 뭐 저 X 포함해서 스페이스X, XAI도 여러 있고 가지, 말씀하신 그렇하고 지금 합쳤잖아요. 네. 옛날 트위터였던 그 AI 기업도 있고 테슬라도 그렇고 뭐 스페이스X도 있고 사실 중요한 미래 산업의 어떤 갈림길에 있는 지점을 딱딱 장악은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기술력도 있는 것 같고. 네. 확실히 뭐 그 다른 기업들은 뭔가 좀 이빨이 빠진 듯하니까 어느 한쪽이 강하면은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다른 빅테크들에 비해서 다른 빅테크들은 기본적인 AI에 대한 경쟁력은 강하다고 하지만은 사실 미래 AI로 본격적인 수익을 내려면은 어떤 메인 산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산업에 제품이 있어야 된다는 제품도 있어야 되고 거기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AI 모델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순위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뭐 갑자기 딥시크 쇼크도 맞았다가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경쟁력은 미래에 딱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뒤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은 지금 테슬라는 확실하게 자동차에 특화된 이 분야의 기술만큼은 따라잡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럼 어떤 실물과 어떤 실산업과 연결된 AI는 그만큼 더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게 그럼- 이른바 엔비디아 젠슨 왕이 얘기한 피지컬 AI, 네. 물리 AI 같은 것인가요? 그런 면에서 테슬라는 저는 분명히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다른 빅테크들과는 또 차별되는 이게 쉽게 무너질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아성을 쌓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 이제 머스크만 좀 정신 차리고 본업을 열심히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전망이 밝다고 봅니다. 그런 기대가 시장에도 좀 가격으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확실한 지지선은 있다는 거죠. 뭐 지금 아무리 깽판 쳐도 $200는 절대 안 무너질 거고 네. $250 저는 그래서 뭐 $200대 초반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매집을 해도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단은 각자의 몫이고요. 그런데 테슬라가 미국의 선두 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중국 쪽에서 엄청나게 치고 올라온다는 얘기가 작년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또 기술적으로 굉장한 이 중국에서 쇼크가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또 그 사이에 놀라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테슬라의 아성에 조금 불안한 요인이 있다면 국제 경쟁 차원, 특히 중국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기업들의 약진이 하나의 또 불안 요소이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또 큰 충격을 준 것이 지난 화요일에 샹하이에서 이 중국의 거대 배터리 업체인 CATL이 테크데이 2025 행사를 했습니다. 4월 22일 화요일. 네네. 근데 그거 보고서 저도 충격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국 배터리 그래요? 기술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나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에 이 원래 CATL이 주력인 배터리가 소위 인산철 배터리지 않습니까? 네네. 네, 리튬 인산철 배터리였는데 이번에는 그 소듐이온 배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성능이 어마무시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는 거 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네. 지금 원래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소위 얘기하는 3원계 배터리 리튬 아이온인데 3원계 배터리로 계속
시장을 이렇게 선도해 왔다고 하면은 이게 뒤집히기 시작한 것이 중국 쪽에서 CATL을 필두로 해서 저렴한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지금 우리 배터리 3사들이 엄청나게 고전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LFP라고 하는 게 그건가요? 맞습니다. LFP입니다. 네, 네, 네. 이게 뭐냐면은 잠깐 배터리의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리면은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극과 음극이 있는데요. 이 양극재와 음극재 중에서 이 음극재는 거의 비슷한데 거의 되게 탄소 막대를 쓰는데 양극재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 양극재를 뭘로 쓰느냐가 이 배터리 기술에 많이 차이가 있죠.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주로 이 삼원계 소재 리튬이랑 다른 삼원계 화합물들을 쓰는 거. 삼원계라고 하는 보통 NCM,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을 섞어 쓰는 거고요. 반면에 이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LFP는 그거에 리튬 인산철을 쓰는 겁니다. 그건 양극 소재로. 그리고 그 사이에 양극과 음극이 있고 얘네들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전해질이 담겨 있고 그런데 리튬만 통과하고 전자는 못 통과하게 그 사이에 양극과 음극을 분리시키는 폴리머 분리막이 있죠. 요렇게 지금 배터리 안이 구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충전을 시키면은 요 양극에 있던 리튬 이온들이 전해질을 헤엄쳐서 네. 음극으로 가서 붙습니다. 네. 그럼 전자가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전자랑 딱 리튬 이온은 플러스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걔들이 합쳐지면서 그 음극에 그 카본 음극에다가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네네. 그러다 나중에 배터리 쓸 때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결합돼 있던 것이 떨어지면서 전자는 우리 이 모터라든가 그런 회로로 흘러가고 다시 이 리튬 이온들이 플러스극으로 되돌아오는 양극으로 이렇게 되돌아오면서 방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요 소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나 요 리튬을 갖다가 잘 많이 머금을 수 있는지 그런 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밀고 있는 이런 삼원계 배터리들은 가격이 비쌌어요. 네. 그리고 안전성이 우리 가끔 열폭주 나갖고 화재 나는 거 많이 보셨듯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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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리튬이온들은 진짜 비행기도 홀라당 태워먹을 만큼 굉장히 위험한 그런 물질이거든요. 반면에 잠깐만요. 그 리튬이온이 이쪽으로 탄소 막대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이 그게 충전인가요? 그러니까 충전 그게 과정인가요? 충전 과정이죠. 아, 그렇게 충전됐다가 네, 전기 다시 사용할 땐 반대로. 네, 다시 분리가 돼서 전자는 회로 쪽으로 나가고 회로나 모터 쪽으로 나가고 전해질을 다시 헤엄쳐서 리튬이온이 양극으로 되돌아가는 게 방전 과정입니다. 아, 그럼 그 리튬이온의 가격이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게 얼마나 네, 많이 충전 방전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도 그렇죠. 들어갈 여러 것 가지 같고. 특성들이 이걸 좌우하죠. 특히 그 양극의 그 리튬 이온을 평소에 이제 공급해주는 그 물질 자체가 각 기술의 이제 핵심이 되는데요. 네. 근데 요게 기존에 우리가 쓰던 삼원계 화합물들은 요게 좀 불안정해갖고 이게 열받거나 그러면은 여기서 갑자기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아, 그 안정성 문제도 있군요, 거기서. 네, 그러면은 양극재 이게 갑자기 막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폭발성 이 가스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진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LFP 같은 경우는 그 리튬 인산철 화합물이 이 고열을 받아도 비교적 안정합니다. 이게 아, 분해가 그래요? 빨리 안 돼요. 아. 그러다 보니까 대폭발로 일어나지 않고 조금 불 나는 정도고 그럴 때 이제 물 벗어 빨리 끄면 되는 거죠. 네. 아. 다만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이 LFP는 에너지 밀도라고 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같은 무게의 배터리에 충전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좀 적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커지게 되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조그만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그런 소형 배터리는 여전히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를 쓸 수밖에 네네. 없겠지만은 네. 자동차는 조금 더 커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자동차는 오히려 이런 충돌 사고에 대비한 안전성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좀 더 비용도 적고 그리고 훨씬 안전한 이런 LFP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CATL이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계속 지금 마켓 쉐어를 넓히고 있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 배터리 3사가 엄청나게 고전하고 있는 거죠. 현재 그러니까 BYD 같은 데서 사용하는 거는 인산철 네, 거의 다 그런 쪽으로 그럼 값싸고 밀고 있습니다. 조금 안전하지만 조금 배터리는 크고 네. 뭐 이런 쪽이고 테슬라는 어때요? 테슬라는 뭐 리튬이온 테슬라도 그게 지금은 리튬이온으로 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걔네들이 안전 장치를 추가했다고 하지만은 걔네들도 항상 다른 기술로 넘어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이런 작은 기기는 여전히 리튬이온을 네, 그거는 이 쓰고 에너지 있고. 배터리가 지금도 저희 스마트폰 같은데 배터리가 너무 크다고 다들 불평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건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거는 이 조그만데 더 많이 에너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 리튬이온이 계속 갈 수밖에 없죠. 이번에 혁신했다는 건 CATL이 소듐을 썼다는 아까 말씀을 그렇습니다. 아까 주셨는데 그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소듐이라고 하니까 그게 뭐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 옛날에 배우던 걸로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소금? 네. 소금 할 때 나오는 나트륨? 맞습니다. 네. 우리 소금이 NaCl 염화 네. 나트륨이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 나트륨이 요즘은 화학 용어를 미국식으로 바꾸자는 추세여서 대한화학회에서 그걸 이제 소듐으로 바꿔버렸어요. 나트륨을 소듐으로 바꾼 거예요? 네, 미국에서는 소듐이라고 네네네. 하거든요. 독일에서 나트륨이라고 하고. 네. 그래갖고 이 요즘은 나트륨이 꼴 소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 양극재로 이 리튬 대신에 그래서 나트륨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원리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충전할 때는 요 양극에 있던 나트륨 이온이 전해질을 헤엄쳐서 음극에 갖다 붙고 네. 방전할 때는 거기 있던 나트륨이 다시 헤엄쳐 와서 양극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네. 과정이라고 이런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좋은 점은 뭐가 있었냐면은 나트륨이 일단 쌉니다. 리튬은 이게 전 세계에서 리튬 매장되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뭐 그래서 한정된 자원이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고 재련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 나트륨은 그냥 바닷물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게 나트륨이거든요. 네. 우리 다 소금물 어마어마하게 있듯이 그러니까 뭐 쌉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도 싸고 워낙 풍부하고 그러다가 재련 과정에서 이게 환경 파괴가 굉장히 적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뭐 저희 하긴 예. 소금이니까. 네 소금이니까 그냥 우리 소금 만들듯이 만들어서 그거 조금 염소 이온과 분리시키면 되는 거니까 네. 크게 유해한 과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친환경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전성도 훌륭해요. 우리 나트륨 뭐 다루면은 물론 나트륨 그 자체만 분리하면 좀 약간 위험할 수도 있지만은 어차피 화합물로 쓰는데 우리 소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튬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그 화재 위험이 이거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나트륨 화합물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미 옛날부터 뭐 배터리 많이 연구하던 2차 전지 많이 연구하던 70년대 뭐 그 당시부터 나트륨 거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여러 가지 기술적 장벽이 해결되지 못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 이제 주기율표 옛날에 화학 시간에 외우던 거 생각해 보시면은 왜 원소 첫 번째면 1번이 수소, 2번이 헬륨, 네. 그 다음이 리튬이지 않습니까? 네, 3번. 그러니까 리튬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를 만들어도 배터리가 사실 굉장히 가볍잖아요. 금속이 들어갔는데. 근데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입니다. 아 그러네. 그만큼 무겁습니다. 점점 무거워지는 나트륨은. 거죠, 그게. 네, 네. 점점 무거워져서 나트륨 금속은 리튬보다 꽤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만들면은 역시 무거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는 2차 전지 배터리라는 게 주로 어디 쓰였습니까? 2차 전지가 아까 얘기한 전자기기의 소형으로 들어가는 걸로 많이 발전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게면에서 좀 불리했었고 이게 또 출력 전압이 조금 낮아요. 전압이 낮다 보니까 그것도 에너지면에서 약간 불리한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소재 혁신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해 갖고 그 당시에는 리튬이 대세로 확 뒤집힌 거죠. 네, 90년대 이후에는. 그런데 이게 2010년대 들어와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10년대 들어와서 이제 전기차는 이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기차는 안전성이 워낙 중요한 문제이고 무게는 조금 부차적이다 보니 그리고 이게 대량 보급이 되면서 코스트 다운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전히 나트륨의 매력이 부각된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때부터 소듐 이온이
이 배터리가 엄청나게 연구됐고 그동안 소재 혁신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좀 쓸만해졌다. 이제 미래는 다시 소듐이온 배터리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CATL이 그 면에서 확 기술 발전을 이뤄낸 겁니다. 기존에 우리 소듐 이온 배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방금 말씀드린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거였는데 이번에 공개된 거는 에너지 밀도가 LFP 수준, 인산철 배터리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이게 킬로그램당 175kW 수준인데 와 이게 일단 이거부터가 놀랬고요. 이 정도 킬로그램당 175kW 와트시 정도의 이제 이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이걸 얘네들이 각종 그 첨단 나노 코팅 기술을 개발해 갖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음극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코팅들 갖다가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조가 복잡해지만 그만큼 많은 이온들을 이게 포획할 수가 있어서 그만큼 네네.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기술 혁신을 이뤄냈다는 거 이것도 되게 경악스러운데 충전 성능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요? 전기차는 충전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전기차 항상 충전시켜놓고 세워라 내워라는 게 그랬는데 최근에 충전 경쟁에서 이 테슬라를 중국 업체들이 막 앞서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네네네. 테슬라 차는 15분 충전하면은 한 300km 정도, 네. 200마일 걷더니 간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놀랍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비아디가 치고 나갔죠. 비아디가 우리는 5분 충전하면 400km 갑니다. 사실 우리 개솔린 넣을 때도 5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저것 네, 기다리고 네. 하면은. 근데 5분 충전해서 400km 간다? 그것도 놀라웠는데 이번에 CATL은 우리는 5분 충전하면 500km 갈 수 있다. 그래요? 그거보다 앞섰어요? 더 우리는 뛰어난 성능을 그것도 소듐이온 배터리로 한다라고 하니까 확 놀란 겁니다. 그리고 더 인상적인 것이 소듐이온 배터리는 특히 좋은 게 저온 특성이 좋습니다. 왜 우리 테슬라 리튬이온 배터리가 쓴 경우는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면은 히터를 못 킬 정도로 배터리 맞아요. 성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겨울에 그래서 전기차 안 된다고 사지 말라고 그러는 얘기 많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캘리포니아에서나 쓰는 거지 이게 한국은 안 맞는다 그런 얘기하는데 소듐이온 배터리는 저온 특성이 좋습니다. 한 영하 3, 40도까지도 괜찮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아주 극한지가 아니면은 우리나라 정도 기후에도 겨울에 거의 무난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방전만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충전도 잘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겨울에도 거의 빠지지 않는 충전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다들 그거에 봉찐 거죠. 엄청 놀라웠겠네요. 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안전성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갖다가 시연해 보는데 진짜 배터리에다 구멍 뚫고 뭐 망치로 때리고 하는 거 다 보여줬는데 배터리가 끄떡이 없습니다. 리튬이온은 그랬다간 진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LFP도 그랬다간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딱 보면서 이렇게 안정한 소듐이온 배터리를 사실 소듐이온 배터리 R&D 하는 거는 뭐 한 7, 8년 전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올해 중에 양산을 하겠다는 발표를 한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곧 탑재한 자동차가 굴러다닌다는 걸 이제 의미하거든요. 올해 양산한다는. 네, 올해 거죠? 말까지 이걸 양산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바로 자동차 장착한다는 거고. 그렇죠. 5분 충전하면은 500km 갈 수 있는 그죠. 전기차가 중국에서 나온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도는 어디 가나 뭐 잠깐 5분만 충전하면 다 커버되는. 그렇죠. 부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정도 충전 성능에 겨울에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전기차 쓸만 하겠는걸라는 생각이 딱 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이게 지금 중국 업체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안전하기까지 하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뭐- 기존 어쨌든 뭐 전기차 불나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이들 조심스러워하시는데 전혀 없고. 네. 이게 놀랍다. 네, 이 정도만 봐도 이게 제대로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대로 양산이 될지는 충분히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LG하고 SK에서 뭐 배터리 많이 했잖아요. 지금 이 기술을 알고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었죠. 우리나라는 아직 이거는 개발 안 한 거죠.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는 있는데 이게 충격인 것이 대체로 전문가들 예상이 이거 언제쯤 가능할까요?라고 하면 우리는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지금 설마 5년 그 전에는 안 될 거야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게 양산까지 하겠다고 나오니까 충격인 겁니다. 이게 이대로 되면은 우리와 중국의 기술 격차가 5년으로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국이 5년 앞서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뭐 지금도 사실 3원계 배터리로 LFP에 경쟁하기 힘든데 만약에 소듐이온 배터리 먼저 이렇게 치고 나오면은 이거 5년이면 어마어마한 야.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보급 속도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사이면 모델 체인지가 뭐 두 번 정도 있을 테고 그러면은 지금 주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다 CAT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그럼 우리나라 우리가 배터리 기업들은 개발해도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그러면 지금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우리나라. 네. 2차 전지로 한동안 뭐 우리 굉장히 네, 지금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업계가 지금 어마어마한 백척간두의 지금 위기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 순이익도 이익도 보면 엄청나게 줄었는데 지금 중국이 이거에 맞춰 갖고 중국은 확실히 정부와 기업이 확실히 발맞춰서 가고 있는 게 이번에 중국에서 엄청나게 전기차 안전 규제를 높여놨거든요. 근데 왜 그러나 싶었는데 이게 그러네요. 짜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짜고 치는 보니까. 거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지금 이제 안전성 높은 배터리 개발했어? 오케이 규제 올려줄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야, 물론 뭐 안전해야죠. 안전해야 되고 규제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네. 자기네 기업들의 발전 속도에 딱 맞춰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원래 유럽에서 쓰던 수법 아닙니까? 유럽에서 계속 환경 규제 올리면서 명분 좋은 환경 규제 올리면서 배기가스 그걸 올리는 이유는 자기네 유럽 기업들은 그걸 맞출 수 있는 기술을 딱 확보했을 때 올리고 네네네. 이렇게 하면서 딴 나라 기업들이 거기 침투 못하게 막았는데 근데 지금 전기차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유럽 국가들 수준까지 그렇죠. 갔다는 거잖아요. 규제와 이 기술과 같이 올라가는 이 형태가.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딴 나라가 그래서 만만치 당황하는 않네. 상황입니다. 오히려 딴 나라가 중국보다도 더 낮은 환경과 안전 규제를 적용해야만 지금 살아남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우리나라 기업들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앞으로 같이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가 중국을 더 때려주길 바랄 겁니다. 오히려 장벽을 쳐주고 우리는 네. 시간을 버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오히려 지금 이 정치적으로만 자존심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솔직히 제가 기업에도 있어봤지만 기업의 속내는 차라리 트럼프가 고맙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트럼프가 좀 중국을 더 때려줬으면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좀 벌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솔직한 생각일 겁니다. 우리도 같이 때리니까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린 좀 안 때려주고 중국만 때려주면 좋은데 이러니 이게 좀 답답한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최승병 박사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눴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후 5시 45분에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내일도 진행하니까 라이브 들어와 주시고요. 또 오후 5시부터는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내일 오후 5시에 저는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